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임대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입니다. 1번 지문에서 토지 임대차의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지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그 통고가 상대방 임차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역시 그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1개월 후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동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하든 임차인이 하든 해지 통고하게 되면 5일 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로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도 매매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설사 임대인이 그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다음 3번이죠.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는 분할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했는데 분할하여 그것이 틀렸습니다. 공동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는요 연대 채무가 됩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원룸에 공동 임차인이 2명이 있다. 그랬을 때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그 임차인이 을과 병이라고 했을 때 공동 임차인이 을과 병이라 했을 때 을은 자신의 차임 지급 의무 50만 원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죠. 을이 임대인 갑에게 단독으로 맞서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됐을 때는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공동 임차인 병에 대하여 구상권 50만 원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자, 여러분 연대 채무 관계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이유가 공동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는 뭐다? 연대 채무다. 분할 채무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비는 뭡니까? 그 목적물의 현상을 잘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유익비는 뭐죠? 현상 유지비가 아니고 유익비는 지출함으로써 그 목적물의 임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는 거예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을 때 하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점을 필요비와 차이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지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계약 만료 시 종료 시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이 아니라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필요비나 유익비 묶어서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상환 청구권. 임대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제 청구하는 그 권리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상환 청구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필요비,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붙이면 그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점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과 이제 헷갈리는 것이 좀 진도 나가다 보면요. 지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부속물 개념하고 유익비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죠?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편면적 한쪽 편만을 보호, 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반면에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도표 나오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단 다음 지문 보시죠. 건물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자,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바로 이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 민법 651조에는요. 임대차의 최장 존속 기간 아무리 길게 맺어도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651조에 규정이 있었어요. 최장기간 제한 규정. 그런데 그것이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바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요.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한은요.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짧게 맺더라도 얼마보다 단기로는 맺지 못한다는 최단기에 대한 제한도 없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기간 2년 그리고 역시 민사특별법인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기간이 1년이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이고 우리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최장, 최단 그 무엇도 없다. 제한이 없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부동산 임차권은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죠.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화된다는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권처럼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죠. 당연히 등기는 동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시에 특별히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채권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된다. 그러니까 물권처럼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6번 옳은 지문이고요. 7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해지 사유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돌려서 세를 놓는 전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라는 것을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죠. 물론 주택의 경우에는요. 뭐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파트에 방이 4개짜리가 있는데 사실 4개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입구 문간방이라고 하죠.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면 뭐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문간방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대학생에게 다시 돌려서 세를 놓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전대죠. 근데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고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7번은 어때요? 옳은 지문이고요. 해지 사유가 된다는 거. 그 다음 8번입니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임대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던 중에
병이란 자가 나타나서 임차인 을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임차인 을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병이란 자가 나타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입니다. 잘 안 나오는 지문이죠, 여러분. 민법 규정입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를 통지해야 한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자, 방금 7번에 설명드렸죠? 네.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적법한 전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전차인이 누굽니까? 전대받은 사람. 그래서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을이 다시 전대를 했을 때는 을을 뭐라 그래요? 전대인. 그다음에 병을 전차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갑과 을은 임대인, 임차인.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 전대인, 전차인.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동의하에서 전대가 됐을 때는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네, 그 다음 교재 235페이지 하단의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을 때는 해지 사유가 된다. 차임 연체. 그렇죠?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는 굳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틀리지는 않습니다. 옳은 지문인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대차에서 차임이 연체됐을 때는요.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해지 사유가 되는 기준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입니다. 이 기는요. 왜 기라는 표현을 썼냐. 월세 같은 경우에는 2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가 아니고 연세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년 이상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좋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해지사유. 그 다음 2번. 연체 차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때문에 틀렸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종료됐을 때, 그 사이에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임대인이 그 보증금 받아둔 것에서 그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이렇게 나머지 액수를 돌려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그 중에는 아무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자연스럽게 까는 것은 이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해설 참조 이것은 민법 조문이 아니고요. 판례니까 해설에 있는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송달됐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임대인 갑이 있고요. 임차인 을이 있고 이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기간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돌려달라는 채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 그렇죠? 그래서 전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요. 전부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임대인 갑한테 그 사실이 송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자, 그리 되면 이런 관계에서는 병이 채권자, 임차인 을이 채무자지만 임대인,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3채무자가
이러한 전부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되느냐.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죠. 전부 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이 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후라 하더라도 연체 차임이 있을 때는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은 임차인 갑과 을의 관계,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만 어떤 법률 관계에서의 상대방이지 병은 사실 갑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지. 갑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참조. 반복 출제 가능성 희박하니까 3번 지문 복습하실 때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그 다음 4번. 임대인이 수선 업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집주인이 집 수리를 했다는 거죠. 수리함으로써 수선 업무 이행.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았다. 그 임차인은 그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거 여러분 뭐죠? 특히 뭐 상가, 시장 같은 데 보면 한 달 계약하고 반짝 장사하고 뭐 어떤 물건이죠?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공장에서 뭐 명품 제품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뭐 이런 가방, 의류 이런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죠? 벽에 막 이렇게 포스트 붙여놓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뭐 광고에서 표시한 대로의 어떤 질 좋은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두 달 정도 이렇게 반짝 영업을 하고 없어지는, 철수하는 그런 임대차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예를 들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여관에 뭐 장기 투숙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뭐 한 달간 이렇게 투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6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이건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건 자주 나와요. 네, 무단 양도 전대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왜? 동의 없이 하니까 동의 없이가 뭐예요? 무단 양도 또는 전대. 7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했을 때. 설명 들으셨죠? 이때는 해지 사유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8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리 행위에 대해서는요. 아까 나왔던 지문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자, 오해 없애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보시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하단이죠. 여러분 1번.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방금 표현했죠. 651조 규정 삭제. 이제는 최단 기간 제한 없다. 특히 최장 기간 제한은 삭제됐다. 했습니다.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네, 필요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구를 했더니 임대인이 그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임차인은 그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갑의 토지의 을이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네요. 그러면 현재 임차인 을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권, 바로 지상물 매수청권을 하죠. 이것은 부속물이 아니고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이제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은 지상물 매수청권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냐? 임차인은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방금 그랬잖아요.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지어서 건물을 타인에게 팔았어요. 양도, 매매, 이런 식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지나친 보존행위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정당한 수선행위를 할 때는요. 정당한 보존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필요한 보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기상 차임 연체도 있고 아니면 무단 양도 전대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해지를 당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 못하고요. 건물 임대차에서는요.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는 철저히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월세 지급이 차임 지급이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의무를 지체하다가 연체하다가 해지를 당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적 권리,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6번.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그러면 어때요? 부동산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6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1개월 후 하니까 틀렸습니다. 1개월은 누가 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을 때. 그렇죠? 네.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7. 을이 갑소유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을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이런 의무, 이런 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 안전 배려 의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옳은 표현입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하면 옳은 표현이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세를 일단 주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안 씁니다. 거의.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물론 이제 무슨 파손이 발생이 됐다. 그런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렇죠? 건물이 너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예를 들면 창호가 지난 태풍에 떨어져 나갔다. 창문이.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당연히 수선 업무가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은 방금 지나간 지문에도 나왔었어요.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선했다면 이제 그것은 필요비가 되는 거니까 방금 어떤 사례요? 태풍 불어서 창문이 부서져 나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출입문이 파손됐다 이런 어떤 불강력,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그것을 수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건 유익비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는 필요비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비는 임대인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 다 보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주택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의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갑이 임대인이에요, 여러분.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원상회복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귀책 사유로 해지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를 물론 했죠. 역시 해지도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해지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그 자체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청산 의무입니다. 해제는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뭐였죠, 여러분? 원상회복. 근데 해지는 청산 의무. 그렇죠? 청산 의무 발생되고요.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의리갑에게. 왜? 집주인의 잘못을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당연히 손배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해줘야 돼. 원상회복.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어떤 시설, 특별히 자신의 영업을 위한 특수시설을 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해줘야 돼요. 건물주가 원상 복구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아예 애초에 보면 그렇죠? 정형적인 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하단에 보면요. 그죠? 사항이 나와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뭐 보증금 반환 의무 당연하고요. 뭐 임차인은 또 원상회복 의무 있다. 나와 있으니까 이 원상회복 의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주택의 사소한 파손. 여러분, 이 사소한 파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대법원 판례에 하면, 자, 여러분 해설력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 하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수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수선임. 이런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비용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이고 너무 간단하지만 어떤 예를 들까요? 뭐 전등이 좀 실내등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실내등을 교체하거나 뭐 그런 정도는 그 자기가 그 비용 지출하고 집주인한테 피로비 상환 청구 그것은 가혹한 겁니다. 그런 정도는 스스로 지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사례를 뭐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입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보니까 뭐 그 새로 갈아 끼우는데 비용이 아주 그냥 사소하다. 하기야 뭐 몇천 원, 몇만 원도 중요하지만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측면에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거꾸로 표현하면 임차인은 임대에 대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출 의무가 있고 피로비 상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원인 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임차인이죠.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의 주요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차인에게 어떤 선관 주의 의무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소실됐다. 그렇죠? 세입자가 이건 내 잘못 아니다. 나는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것을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스스로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표현이고요. 판례고요. 5번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 이게 바로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속물에 대해서는요.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애초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애초에 매수한 것이어야 돼요. 처음 임대차 시작할 때 임대인이 이런 시설은 이건 별도로
사야 됩니다. 임차인 당신이 사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시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보증금에 포함된 게 아니니까 보증금은 별개고 이것 별개입니다. 라고 해서 세입자가 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어떤 부속물을 설치했다든지 뭐 냉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새로 교체했다든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요건이 되냐면 부속물 매수권의 행사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특별한 그래서 여기 동의란 단어 나왔죠. 동의 얻어서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동의 나왔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방금 틀린 지문은 앞서 나왔었죠. 여기 2번 지문이었죠, 여러분. 자, 그다음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갑과 임차인을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1번 갑과 을 사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는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네? 자주 나오죠? 자, 통고 도달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의리했을 때는 1개월. 그죠? 그 다음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전대. 자, 이거 뭐요? 무단전대. 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죠,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거. 납득되시죠? 그 다음 3번. X토지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다.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이거 뭡니까? 역시 불가항력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일부가 유실됐다. 토지 일부가. 그렇죠? 이런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임차인이 스스로 보수를 했다면 그 보수 비용은 당연히 필요비에 해당된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권은 임차인이 X토지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틀렸어요? 이건 동의 필요 없어요. 지상물 매수청구는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는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 그렇죠? 네. 자, 도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잠시 후에. 그래서 어쨌든 지상물 매수청구는 동의 요건 필요 없어요. 부속물 매수청구는 동의가 요건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갑이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걸 법정 저당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법정 저당권.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의 토지의 을이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차요, 건물 임대차 아닙니다. 토지 임대차. 땅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임차인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기가. 자, 그랬는데 이 임차인, 토지 임차인 을이 임대인에게 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개는 토지 임대차는 차임이 월세도 있을 수 있지만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연세가 일반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2년 동안 차임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바로 자기 땅 위에 서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여기다가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임대인 갑이 자동 저당권자가 된 것으로 보고요. 임차인이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설정해 준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채무자임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법정 저당권이랍니다. 여러분, 법정 저당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물권법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정 저당권이다 하는 것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이론 부분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 중요합니다. 임대차에서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방금 제가 여러 번 반복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속물 매춘권은 부속물은요, 그 개념은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다. 자, 이것은요, 임대차가 만료되면, 종료되면 임차인이 수거해서 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분리 복구가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부속물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다. 그럼 그것은 부속물이 아니고 비용, 즉 유익비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속물은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고, 그래서 방금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냉난방 시설을 했다. 근데 그 시설이 여러분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처럼 몰입형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오히려 유익비 개념으로 가버리지 부속물 개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창호를, 오래된 창호를 뭐 시스템 창호, 좀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능이 아주 좀 좋은 방음, 방풍 이런 것이 아주 효과가 좋은 뭐 지인 창호 이런 것으로 바꿨다. 그 부속물이에요, 유익비요? 그 유익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띄어나갑니까? 띄어내고 종전에 뜯어냈던 허름한 그 창호를 다시 붙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유익비 개념이지 부속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속물이냐 유익비냐 이것이 현실 관계에서는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속물은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고 나중에 수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분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유익비는 분리 가능성 없어요.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경우이다. 방금 창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시험에 득점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하나만 찍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을 보면 부속물 매춘권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애초에 매도한 경우. 설명드렸죠. 그래서 동의 또는 매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비용, 유익비 이런 것은요, 임대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지문에도 나왔어요. 그다음 성격은 부속물 매춘권은 646조의 규정이고 이것은 뭐다? 강행 규정이라 했어요. 강행 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626조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건 애초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인정치 않겠다라고 특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